지난 22일 딱 일주일 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민주당 의총에서 관련 논의가 계속됐는데요. 결국 탄핵 소추안 추진을 허용키로 당 지도부가 결정을 내렸죠.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헌정사상 세 번째가 됩니다만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피해 판사로 알려진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처음에 그 당 지도부가 뭐 선거를 앞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감, 뭐 후폭풍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틀 전에 이제 7명 정도의 의원님들이 법관 탄핵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의총에서 밝혔었는데, 예.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토론을 어제 한 차례 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총에서 이제 법관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민주당 내에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어제 의총에서는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예. 근데 법관 탄핵에 대한 얘기가 2018년 11월에 전국 법관대표에서 이미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국회가 이거 응답이 많이 늦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현직 법관이 이제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에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잖아요. 예. 국회가 응답을 안 하니까. 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의총에서 묵직한 의원님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됐습니다. 예,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당론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닌데, 예. 107분의 국회의원들이 제안서에 이름을 올려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안은 107명 했고, 뭐 150명 이상만 돼도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이긴 한데, 혹시 그 관련 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뭐 우려가 된다는 점이라든가? 네, 우려를 좀 하셨습니다. 네.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민생이 어려움이 큰데, 예. 근데 이 법관 탄핵 논의로 민생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거나 뭐 이런 논쟁이 또 심해질까봐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민생에 대한 얘기 뒤에 다시 제가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네.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었는데 처음에는 어제 의총 결과 보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을 추진키로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1심 판결문에 유언적 행위를 했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6군데나. 예. 근데 이동근 판사에 대해서는 유언적 행위를 했다라고 명시적인 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야당의 반대가 이제 극렬할 것이 예상되고, 코로나19로 이제 민생이 어려운데 탄핵 논의를 질질 끌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예. 이 논의를 조기에 매듭 짓기 위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만 탄핵 소추를 하는 것으로 예. 지도부도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가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만 당시 재판부가 형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하고 무죄지만 이게 위헌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약 관하다 그래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절차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일단 국회에서 탄핵 발의가 되고 또 투표를 해야 될 거고요. 네. 이게 언제쯤 2월 달에 가능합니까? 지금 발의를 받고, 발의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 본회의가 계속 예정이 돼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발의가 되면 국회의장은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고, 본회의 의결로 사법위원회 회부를 하게 되는데,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72시간 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당사자는 소추 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탄핵심판 결정이 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소추 의결서가 송달이 되면 임명권자는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됩니다. 예. 그리고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해야 되죠. 예. 자, 그러면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뭐 다 범여권 정당이 다 동의하기 때문에 이 가결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 임성근 부장판사는 임기가 다음 달 말까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만일 헌재로 넘어갔을 때 헌재가 이거를 뭐 빨리 판단해 주겠느냐? 그렇다면 네. 시간이 걸리니까 이미 임기가 끝난 사람에 대해서 탄핵할 수 없다, 뭐 각하 이런 의견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법리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재에서 기각 결정까지 2달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인용 결정까지 3달이 걸렸잖아요. 예. 그래서 임성근 판사 임기가 지금 2021년 2월 28일로 임기 만료가 됩니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 예. 그래서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그 전까지 이루어질 것은 이제 쉽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회법에 보면 이제 임명권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예. 아까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면.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탄핵이 되면 법관이 탄핵이 되면 변호사법에 의해서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제한이 되고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도 퇴직급여 수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불이익을 위해서 아까 그 국회법이 탄핵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근데 임성근 판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 만료로 인해서 자동으로 퇴임하는 것이라서 예. 이 국회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임기가 만료가 돼버리면 이제 그 탄핵 대상인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입법 취지가 이렇게 사임은 이거 이제 입법 불비잖아요. 예. 임기 만료로 인한 거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정하지 못하고 있는 입법 불비입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헌재가 이 입법 취지를 살려서 예를 들면 판안에 따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사자가 회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임이나 해임을 못하도록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법을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임기 만료도 사임이나 해임의 경우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면 헌재 탄핵 심판 결정 시점까지 퇴임이 유예되고 그래서 그 헌재 결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판례가 없고 그래서 헌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 만료로 인해서 각하 결정을 할지 아니면 그 입법 취지를 살려가지고 본안 판단까지 가서 이건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파면을 하게 될지 그거는 우리가 헌재에 좀 맡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것은 헌재가 판단할 것이고 탄핵 최종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은 탄핵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뭐 우리 청취자분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당시에 사법농단 연루됐었을 때 그 한 행동들은 그 많이 좀 의아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떻게 헌재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지 어쨌든 좀 두고 보고요. 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명백한 정치 공세입니다. 이미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 2018년도에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서도 법관들이 스스로 탄핵을 해야 된다. 예.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걸 받아주길 바랬던 거고 예. 국민들도 지금 탄핵 대상인 판사들이 퇴임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법부 장악이라는 말은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인 것 같고요. 저 또한 전직 법관이지 않습니까? 예. 누구보다 사법부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탄핵으로 청산을 하고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를
바라고 누구보다 그 점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법농단에 관여됐던 판관들이 1심에서 다 무죄가 났습니다. 특히 직권남용 부분에서 다 무죄가 났는데, 물론 아까 이야기처럼 분명히 위헌적 행위를 한 건 맞다. 그러나 사법적으로 처벌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났고, 오늘 또 관련해서 신강렬, 조의원, 성창호 판사도 2심에서 다 또 무죄가 났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만일 탄핵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잘못을 저지른 재판관들은 도대체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사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이런 또 비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하 결정은 이제 그 재임용이 그 희망하지 않는 법관이고 해서 임기 만료로 끝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 재임용 기간 중에 10년이라는 재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법농단 판사에 대해서는 만약에 탄핵 후추가 되면 본안 판단을 받을 거고 예. 이게 이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행위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탄핵 후추를 해서 헌재 결정을 보고 그 나머지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국회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만일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그 법관들이 스스로 좀 자성을 좀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처음으로 이제 가결이 돼서 헌재로 가게 되면 이제 법관도 이제 탄핵이 될 수 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회에서 언제든지 탄핵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탄핵 사건 이전과 이후로 사법부 역사가 완전히 다시 쓰여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제가 민생 얘기는 뒤 가서 다시 하자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2월 달에 임시국회 열어서 민생 법안을 좀 많이 처리하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이거 법관 탄핵에 들어간다면 야당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이 지금 협조를 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2월 초에 빨리 끝내고,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이런 상생연대 3법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은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야당이 또 발목을 잡으면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라도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언제까지 국민의 민생을 발목 잡는 거를 또 놔두고 있을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 제청을 했고 방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될 텐데 3년의 임기가. 물론 이 차장으로 임명된 여운국 변호사에 대해서 한때 우병우 전 비서관 변호를 맡는 등등 과거 사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반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제거를 했고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다들 판사 출신이어서 수사 경험이 전혀 없다, 부족하다, 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것을 야당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하던데 판사 출신 의원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판사들이 지금 사실은 수없이 많은 수사 기록을 보고 증거들을 오히려 꼼꼼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인권 보호적 차원에서도 검토해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험이 수사에 분명히 저는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공수처에는 이제 수사처 검사, 수사처 수사관도 두고 있고, 이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이제 그 조사 업무 경험들이 풍부한 사람들이 임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팀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검사 임명 자격을 네. 변호사 경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로 제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 주셨잖아요. 네. 예, 그거 법으로 지금 발의할 예정이십니까? 저는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발의했고, 저는 이제 3년으로 했고, 다른 어떤 거는 또 5년까지로 변호사 경력이 있는 자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법안들 다 개정안이 들어갔는데, 법사위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으니까, 우리 이동영님께서 법사위에 좀 촉구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이 그렇게 자격 제한을 두는 의미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좀 들어볼까요? 왜 그런 제한을 두시는지? 이게 너무나 이제 그 검사를 최근에 뽑는 형태를 보면 로스쿨에서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을 검찰청에서 미리 입도 선배식으로 검찰청에 와라 해가지고
우선 인력들을 이제 검찰청을 데려가서 예. 또 데려가서 검사를 시키니 이게 예. 이제 조직 논리와 이제 선민의식, 엘리트식으로만 무장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견제를 해도 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 사회 경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검찰청이 검찰의 수사도 좀 한 번씩 이렇게 받아보거나 참관을 해보거나 예.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좀 느껴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 국민들한테 서비스 측면에서 발휘한 거죠. 예. 과거에도 20살, 21살 때 소년급제해서 아무런 사회 경험 없이 검찰에 들어가서 엘리트 의식이 쌓이면은 그 수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 엘리트식과 그 조직 논리에만 무장이 된 검사들이 국민한테 굉장히 해악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라도 좀 희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9월까지 전국민 1차 예방접종,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상황 총괄 반장 연결하겠습니다. 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영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백신 첫 접종 대상으로 의료진이 먼저 선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백신 접종하는 데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데 예. 저희가 이제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예. 첫 번째는 코로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시는 그런 의료진들이 제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럼 우선순위가 당연히 있을 테고, 그러면은 의료진이 먼저라고 하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고연령층에 또 네.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 그 요양병원 환자들도 빨리 접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선순위에서 앞쪽에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분들도 당연히 좀 앞쪽에서 접종을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이제 정했는데요. 그 중에 예. 하나가 뭐냐면 중증 질환이 될 위험이 있는 분들을 먼저 맞추자. 그게 하나의 원칙이고요. 또 예. 하나의 원칙은 우리 의료나 방역 체계 같은 우리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거를 필수적인 거를 하기 위한 분들을 먼저 맞추자는 게 또 다른 원칙이고요. 예. 세 번째는 이 코로나19라는 게 굉장히 지역사회에 빠르게 전파되니까 그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게 세 번째 원칙이라 그 원칙들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그 원칙에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좀 보호가 되는 게 가장 빠르겠다. 그래서 예. 최우선이 환자를 진료하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증화되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예.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그 다음 순위가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연령층 이렇게 갈 텐데, 그 일반인들은 언제부터 접종이 가능할까요? 예, 예를 들면 저라든지 아니면 우리 오늘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3분기에 예방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여름부터 7월부터 그러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저희가 이제 금년 2월부터 예방접종을 시작을 하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백신이 도입된 백신들을 가지고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도입되는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적절하게 순위를 맞추어서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일반 그 시민들께는 저희가 접종이 가능한 시기와 그런 때에 연락을 드려서 그래서 이 접종을 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접종 가능 일정들을 예약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순차적으로 접종이 되면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이제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전국에 지금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예방접종을 했던 한 10,000군데 이상 되는 의료기관들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한 250개 정도 되는 그 접종센터라는 걸 저희가 만들 겁니다. 거기서도 예를 들면 뭐 체육관,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통해서 대규모 접종을 가능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접종들을 할 거라, 이렇게 세 가지를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시행하면 저희가 목표로 했던 9월까지는 1차적으로 전 국민들이 맞고 11월까지는 그 집단 면역을 만드는 것들은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목표를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외국에는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만, 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있어서 과연 그 순조롭게 11월 달에 집단 면역을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좀 회의적인 분들도 계시는데 반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 부분은 뭐 행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예. 사실 어제 저희가 발표를 할 때도 이제 관련되는 학계의 전문가들께서 같이 오셨는데, 아마 지금까지로는 뭐 WHO나 아니면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외국의 뭐 영국도 그렇고 뭐 브라질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여러 변이가 있는데, 그 변이들이 현재 나와 있는 백신들에 안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 보고된 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 국민들께서 변이에 대해서 조심은 하시는데 변이 때문에 걱정을 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정부가 특히 방역당국이 얘기하는 여러 부분들을 좀 충실하게 따라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걱정하지 마시고 예방접종을 충실히 따라주시면 변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차단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다만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방금 뭐 반장님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해외에서 또 백신 부작용 사례도 있고 지난번에 뭐 독감 접종에 대해서 또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안 맞겠다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만일 그 자기 차례가 왔는데 거부하게 되면 순위가 뒤쪽으로 밀리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국민들께서 맞으시는 순서를 이제 정해놨고요. 이게 예를 들면 본인이 그날 몸이 좀 아프시다거나 아니면 의사들이 이분은 다음번에 맞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료적인 판단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뭐 한두 주일이나 이렇게 좀 연기를 하는데, 그게 예. 아니라 나는 맞기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순서를 맨 뒤로 가게 하기로 정부가 그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예방접종을 사실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예방접종을 통해서 나도 보호를 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될 사안들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럼 우리 국민들은 이 방역당국을 믿고 일단은 접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외국에서도 지금 뭐 노르웨이라든가 외국에서도 이 백신 때문에 백신을 맞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외신에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쭉 그 정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백신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지나치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만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예. 밝혀지는 대로 예.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요, 뭐 행정 문제라든가 혹은 백신 수급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그 백신을 접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것들 때문에 저희가 범부처가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외국도 백신을 빨리 도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백신을 도입했는데 그걸 운송을 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 일이 질병관리청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긴 하지만 질병관리청 이외에 우리 군인들도 같이 이송하거나 하는데 군인하고 경찰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건복지부라든가 행정안전부 등하고 지역
지자체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범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이렇게 백신이 도입이 됐는데 그게 접종이 지연되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 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 모든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 종류가 한 4, 5종쯤 됩니까? 예, 지금 우리가 현재 계약을 맺은 거는 4개 회사의 제품이고요. 4개 회사, 한 개 회사하고 더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서 5개인데요. 사실은 백신이 회사당의 제품이 아니라 크게 보시면 2개 내지 3개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mRNA 백신이라고 해서 이게 금년도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백신이고 파이자나 모더나에서 이걸 만들었고요. 이게 사실은 초저온으로 그 운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기존의 백신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회사들에서 만든 거는 그동안에 우리 독감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 맞으셨을 때 운송이나 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2에서 8도 정도 되는 냉장 보관, 냉장 운송했는데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백신의 여러 가지 원리나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크게 여러분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초저온으로 보관하고 운송을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센터에서 맞아야 되는 백신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냉장 운송 보관을 해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의료기관에서 맞으셨던 것 같은 형태의 것들로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그렇고 WHO나 그 외국 기관들도 그렇고 우리 식약처나 이런 기관들이 국민들께서 백신 맞기 전에 이 안전성이나 그다음 효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할 거기 때문에 종류가 좀 다르고 취급 방법이 다를 뿐이지 국민들께서 어떤 백신들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거나 새로운 거라서 뭐 걱정을 하시거나 그럴 부분들은 크게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을 제가 뭐 더 질문을 안 해도 다 주셨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 질문 드리는 의도는 뭐 어제 오늘 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을 선택할 수 없다. 맞는 사람들이 뭐 이런 의문점을 기사로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방금 대답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네. 이게 만약에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행정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백신이 지금 현재 계약돼 있는 게 4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백신들이 들어오는 시간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백신을 안전하게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게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백신이 도입되는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정부에서 정한 그 계획들을 좀 믿어주시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시지 마시고 선택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반장님 마지막으로요. 부작용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만일 부작용에 생긴다면은 그 피해 보상은 정부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피해 보상이 되는 거죠? 예, 먼저 부작용에 앞서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 당국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모든 백신이 사실은 사소한 효과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왜 옛날에 그 콜레라나 이런 거 예방접종 맞아보면 이렇게 약간 그 피부가 좀 부어오르거나 이런 기본적인 간단한 것들은 있는데 아마 백신도 어떤 백신을 맞더라도 그런 간단한 문제들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일에 그 예방접종을 맞고 크게 이상 반응이 생기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보상 여부나 이런 것들은 결정해서 할 거고요.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도 지금 조사들을 해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많이는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도 저희가 계속 봐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에서 예를 들면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아 보이진 않지만 혹시라도 있으시면 국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해나가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상황 총괄 반장이었습니다. 최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절대적 야당 우세였던 판세가 최근 들어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건데요. 뜨거운 경쟁을 뒷받침하듯 오늘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부산을 찾았고요. 돌아오는 월요일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직접 뛰고 있는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차례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동아대 박형준 교수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좀 죄송스러운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예. 요즘 뭐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뭐 부산 말로 이러다가 다 디비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체험해보니까 맞습니까? 안 디비질 깁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하고는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일부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권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여론몰이의 결과가 그렇게 성공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부산 민심 전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민심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특히 오늘 박재호 의원처럼 부산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 부산 사람들이 좀 뜨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가덕도 이슈는 우리가 완전히 잡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모든 당력을 지금 올인하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TK 세력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총력을 여기 기울일 수는 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불리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문제를 여당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민주당 공항이 되면 그건 실패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것은 정치 공항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예. 그야말로 경제 공항이 돼야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부산만의 공항이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을 살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 물류 허브 공항을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갖는 게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고 남부권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가덕도 공항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 건가 이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요. 야당 내에 TK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도 TK와 PK의 갈등은 남부권 상생발전안을 통해서 이 TK도 오히려 가덕도 공항이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서로 협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서로 상생발전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뭐 공항 하나 생긴다고 부산 경제가 좋아지냐 이런 발언이라든가 곽상도 의원을 축으로 해서 밀양 신공항 특별법 내겠다 이런 것들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가덕도 공항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아직 충분히 되지 않은 부분들이 당내에 있는 건 사실인데,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정해 가고 있는 중이고 또 2월 1일 날 지도부가 부산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내려올 때는 훨씬 부산 시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고요. 그 메시지의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네네네. 아마 그래서 뭐 부산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다 이제 월요일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네. 주민들께서 후보님 만나면 왜 당에서 그런 말 하냐 뭐 이런 얘기는 혹시 안 하세요?
그런 말씀이 가끔 들리죠. 예. 그리고 또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민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예. 민심들을 당 지도부에도 전달을 했고요.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중앙당에서도 상당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가덕도 공항은 앞으로의 논쟁은 가덕도 공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로 논점을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남북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로 이 축이 옮겨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인터뷰를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해보면요. TK 그 출신 의원들 제외하면 다들 당연히 가덕도 공항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장은 아마 월요일 날 가서 전폭적 지지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만 또 지도부의 한 축인 원내대표는 또 TK 출신이니까 이게 당론으로 한쪽으로 모아질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저는 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소통을 해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대표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또 탁월한 조정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TK와 PK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 상성 발전안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의성공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라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얼마든지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또 가덕도 공항을 축으로 해서 이 횡축 종축으로 이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물류와 신산업 발전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TK와 PK가 나눠야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신공항으로 생기는 저는 그 신공항을 혁신의 기폭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혁신의 기폭제로 이루어지는 성과는 골고루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아까 모두에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조금 최근 들어서 여론이 출렁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비단 가덕도 이슈 때문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슈가 여러 가지 섞여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당내 불협화음도 있을 수도 있고. 출렁인다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 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려면 몇 번의 조사 결과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조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일부 조사에서 지는 걸로 나왔는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산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전국 조사에서 PK 소위 부울경을 묶어서 샘플이 한 200샘플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출렁이 느낀 것처럼 비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민심을 제대로 알려면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샘플을 갖는 표본을 갖는 조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부산 민심이 뭐 확 디비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내도 그렇고 부산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걱정하는 분이 너무 이게 경선이 과열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경선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유리할 거라는 이런 그 지역의 또는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좀 과열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당 지도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것들이 본선에 상당히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도 뭐 잘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또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보편으로 지급하는 이런 문제들 민주당이 만일 이 안을 갖고 오면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우려감은 없으십니까? 우려감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 재난지원금으로 사실 정치적 재미를 상당히 봤죠. 지금 예. 여당이. 그리고 그런 유혹을 지금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3월에 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선거 직전에 풀어서 선거에도 도움을 받겠다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비치고 있어서 참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예. 국정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길게 보고 이런 재정을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정말 충분하게 이게 지원을 해주느냐에 골몰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이 선거나 정치에 얼마나 이익이 될까를 중심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우려고요. 또 하나 지금 이 논의되는 것을 보면 대권 주자들이 너도나도 이 재난지원금에 이 손을 입을 대고 예.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대안을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고 예. 마치 재난지원금을 대선을 위한 정치자금 쓰듯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재난지원금이 정치지원금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제 입장에서도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방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계층과 집단에게 또 노동자들에게 그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모세혈관에 피가 돌듯이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지금 논의해도 예.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논의는 안 되고 그런 거는 어려우니까 뒤로 밀어놓고 일단 얼마씩 주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부터 주고 보자. 예.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선거용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제가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어떤 총선에 어떤 말씀으로 제가 네. 어떤 말씀 하신지는 알겠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만일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이거 선거용이니까 절대 안 된다. 마냥 반대했다가는 또 미심이 위반이 올 수 있으니까 좀 곤혹스러우시겠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총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국민의힘이 지원을 하되 그 지원이 예산 부채를 급격하게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긴급재정 명령권을 동원을 해서 재정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쓰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해야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내놓고 그것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칼자루를 이 여당이 쥐고 있다고 해서 그 칼자루를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후보님, 이제 1분 30초 남았는데요. 네. 그 미래 얘기 한번 여쭤보죠. 지금 부산 시민들한테 어떤 게 지금 부산에서 가장 큰 문제냐고 물어보면 이 젊은이들이 자꾸 도시를 떠나서 먹고 살 게 없어서 활력이 지금 도시에 없다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결국은 미래 먹거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또 시장의 일 아니겠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예. 물론 결국 그 핵심은 인재와 이 기업과 투자입니다. 예.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오고 기업이 와야 투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키우는 곳이 대학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산의 청년들이 지금 매년 12,000명씩이 떠나고 있는데 이걸 예.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학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대학을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대학과 산업을 연계시켜서 살려야 되고 그래서 5년 안에 부산을 모범적인 산학협력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면 취업지향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기업은 부산에서 자신의 기업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인재를 키워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저는 가장 중심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학협력 뭐 이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미리 여러 가지 뭐 공장이라든가 기업들을 좀 유치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펀드도 유치하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세계 최대 펀드인 요즈마 그룹에서 1조 2천억의 펀드를 5년 안에 조성하겠다는 MOU도 맺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이슈 언박싱 시간입니다. 신장식 변호사,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박정호 기자님,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지역 발생이 445명, 해외 유입이 24명, 총 469명 발생했는데요.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대한교육시설 6곳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15명 들어서 총 355명 확진됐고요. 예. 이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가 총 62명까지 늘어있는 상황인데, 안디옥교회를 방문했던 또 광주 꿈이 있는 교회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 꿈이 있는 교회에서 13명이 또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한 개척교회에서도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개척교회 목사의 자녀 3명이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합숙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광주시는 이 교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자 2월 10일까지 모든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수원시의 일가족 그리고 유치원과 관련해서 총 15명, 광명시 지인 모임 관련 총 12명, 인천 연수구 가족과 지인 사례에서는 2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서울 한양대병원에서는 23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시 기준으로 469명이고요. 지금 7시 현재 기준으로는 268명인데 어제보다 40명 정도 떨어졌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건데. 네. 아마 방역 당국에서 내일 좀 결정을 할 것 같죠? 거리두기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완화를 하느냐? 원래는 이제 오늘 결정하려고 예. 했는데요. 그래서 주말에 또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요일로 결정하는 날짜를 좀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발표 시점을 늦춘 건데요. 예. 일요일 오후 4시 30분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 브리핑에서 이 정부가 이 전국적으로 내려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를 연장할지 아니면 완화할지, 이걸 비롯해서 9시까지로 돼 있는 자영업자의 영업시간들 어떻게 할지, 또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은 어떻게 주요 대책으로 좀 채워질지, 이런 것들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서 정부는 최근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예. 이런 입장에서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방역 당국도 고심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하려고 했다가 토요일, 또 일요일 계속해서 미루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얻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소급 적용은 안 하는 방침이라고요? 예,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소급 적용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좀 그러면서 이게 헌법에서 소급 입법은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소급 입법 안 된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거는 형사, 그러니까 이 형사법에서는 형벌은 소급 입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민법의 사항에서 소급 입법이 안 된다는 말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포항 지진 났을 때 그 포항 지진 관련해서 재난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포항에서 난 지진 피해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포항에서 지진이 나면 그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이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하게 따라서 그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작년과 올해 행정명령으로 손실 발생한 것은 지원을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 이것을 헌법을 가져다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예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양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급 입법은 안 됩니다. 그건 법 체계상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소급, 말하자면 지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도 그것을 손실보상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법을 민주당에서 이동주 의원이나 민병덕 의원이 그런 취지로 법안을 냈거든요. 예. 근데 이거 처음 들었다,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 대표와 기재부 수장이 소급 입법은 안 한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러면 소급 적용 안 한다고 하면
법이 네. 통과되면 한 달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2달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법이 통과되면 법 통과 이후에 행정명령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곳만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손실보상 지원이 아니고 지원 대상이 아니고 하하. 통과 이후에 나오는 행정명령에 그렇게 되면 따른 손실만. 예, 네. 논란이 상당해지겠네요. 예, 그럼요. 이게 지금까지 그럼 지난 1년간 정부가 하라는 대로 지킨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의 원전을 추진했다. 그럼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산업부 직원들이 삭제했다. 이것을 검찰이 복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부 공무원들은 이 감사원 감사 직전 원전 관련 내부 자료 530건을 삭제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서 뭐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 중에는 이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쪽이란 뜻의 이 포요이스라는 핀란드어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여기에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이 폴더 등에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나 북한 전력 산업 현황, 독일 통합 사례 파일 등이 들어있었다. 검찰은 파악을 했는데요. 예.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이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1일부터 15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예.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그쯤에 이게 날짜가 돼 있는 건 보면은 정말로 뭔가 했던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사람들이 또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대전지검에서 진행하는 이 월성 원전 의혹 사건 수사 이 방향과는 이게 사실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예. 하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이 북한 원전 관련 자료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고 야당 쪽에서도 뭐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지적하고 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나 산업부 통일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해서 검토를 지시하거나 보고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산업부 관계자 말 들어보면 뭐 정부 차원에서 마치 방향성을 갖고 뭔가 검토하라고 한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예. 그런 게 없었고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다음에 통일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뭐 북측 전력이나 산업시설을 어떻게 할지 그런 거 예. 검토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뭐 북한과 어떻게 하려고 뭐 북한을 뭐 지원을 어떻게 많이 해주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통일부 당국자도 2018년 이후 남북 협력 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사항이 없다라고 예. 강조했고, 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면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와 진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 남북 정상 회담과 교류 협력 사업에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청와대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서도 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걸 가지고 뭐 비판을 했거든요. 이적행위란 표현까지 썼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이 이적행위 이 발언은 북풍 공작과 다름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했고요. 대응을 했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의 법적 대응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첩 행위랑 똑같은 거니까 청와대에서 뭐 발끈하면서 재판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북미 대화가 하면서 그때 뭐 한반도 불바다론도 있었죠. 근데 그때 핵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경수를 지어줬단 말이에요. 뭐 그런 그때도 있었는데 그거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건지 아니면 유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 변호사님 앞으로 어떻게 정치권의 이 파장이 좀 커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원전에다가 또 북한 이렇게 되니까 예민하고 민감한 단어들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페리 프로세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미일 뭐 이렇게 해서 경수로 원전을 제공하고 핵을 동결 또는 포기하는 페리 프로세스가 진행된 바가 있거든요. 예. 김영삼 정부 시절에. 예. 따라서 전력과 도로 등 SOC, 북측의 SOC를 우리가 어떻게 제공할 거냐에 대해서는 통일 대박 이야기 난 다음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 통일 대박 얘기 나온 다음에 공공기관들이 다 이거 준비했었어요. 저도 예.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수자원공사에 있었는데 자, 그럼 북한의 상하수도 문제, 그 다음에 댐, 이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문제, 이런 거 당시에 다
TF 만들어가지고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런 다양한 검토 방안 중에 하나였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원전, 북한 이런 걸 묶어가지고 이적행위라는 아주 좀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어디 대전지검에서 시작된 월성 원전 수사를 정권에 대한 어떤 색깔론이나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상당한 정도의 정치권에서 이야기들이 좀 지속될 것 같고요. 근데 하나 꼭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예. 예, 이 공소장 누가 바깥으로 유출됐는지도 이거 반드시 좀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SBS에서 이걸 보도를 하면서 보도를 하면서 끝에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검찰로부터 제공받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이 공소장을 SBS에 제공했는지 도대체 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면 그럼 재판부가 제공을 했다는 거냐 아니면은 소위 피고 측 변호인들이 제공을 했다는 거냐 피고인 측 이거 좀 이상해요. 이것도 이런 정쟁의 소재가 되는 공소장은 도대체 어떻게 언론사에게 제공되는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자, 이게 그 정치권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줄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 김대중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을 선거에 한번 이용해보려고 하다가 역풍 불어서 패배해버렸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다가 또 역풍 불어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알면은 선거에서 심판 나간다. 이런 교훈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에게 후궁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과했습니다. 아마 이게 어떤 발언이었는지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잠깐 설명드리자면 지난 4월 총선에서 고민정 의원이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주장을 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근데 고민정 의원이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지난 27일 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 벌금 80만 원 선고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려고 여기에 대해서 그랬는데 계속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취재진을 피하다가 결국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후궁 논란에 대한 입장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페이스북에 썼고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언성을 높이고 한 기자가 이 상황을 휴대전화 촬영하니까 조 의원이 구경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서 이거 지워! 반말로 그렇게 기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보좌진에게 건네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이게 선거 앞두고 막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지금 조수진 의원의 이 후궁 표현이라든가 오세훈 후보의 또 조선족 때문에 졌다라든가 또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또 부산 시민들이 조중동만 본다 이런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자꾸 터질까요? 신장식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의식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선거 때니까 자극적이고 예민한 발언,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서 뭔가 자기 편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선거라는 게 아시다시피 자기 편만 결집시켜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해서 자기 편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소위 스윙 보터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들을 좀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특히 이제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모욕죄가 성립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후궁 발언만 있는 게 아니고, 실은 거기서 보면 당시 선거 때 이인영 원내대표가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100% 지급하겠다. 이런 게 실제 워딩이었거든요. 그럼 이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멸적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이런 모욕적인 발언, 정치적으로도 도움 안 되고요. 사법적 책임을 지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 내에서도 일단은 좀 너무 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윤리위원회 제소돼서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윤리위원회를 왜 국회에다가 만들어놨느냐 이런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은 작년 20대 국회 때 윤리위원회를
좀 상설적으로 하고 지금은 또 이게 비상설위원회로 또 더 격화됐어요. 한 번 출범할 때 회의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회의 한 번도 안 했고요. 21대 들어와서. 20대 때도 그렇고 뭐 20대 때 47건이나 징계 신청이 윤리위원회 가 있었는데 하나도 징계가 된 바가 없고 21대도 마찬가지고 재헌국회부터 시작을 해서 360건 회부됐는데 예. 그중에서 실제 징계된 거는 6건 1.6% 정도 징계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오히려 상설화하고 그다음에 보다 강하게 하면서 법제윤리위원회 그러니까 법사위에다가 윤리위원회를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하자라는 안이 20대 국회에서도 제출이 된 바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거는 여야 양당이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원안 삭제하고 통과를 원안을 다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윤리위원회가 국회 윤리위원회가 작동을 하게 하려면 상설화시키고 그다음에 외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제도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사과를 했고 박재호 의원도 사과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세훈 후보는 아직 사과는 안 했죠? 네, 사과했다는 소식은 지금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족 발언. 문제가 된 네. 게 그 발언하고 또 다른 발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예. 호남 출신이 많고 30, 40대가 많아서 자기가 졌다 조선족 이런 발언을 하는데 아직 제가 보니까 요 시간 앞에서 오세훈 후보랑 같이 이렇게 좀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대담을 해서 이걸 물어봤는데 이거는 와전된 것이고 이거는 그쪽에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곳이라서 험지에서 내가 싸워서 졌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라서 아직까지는 오늘 잠시 전까지의 태도로는 이걸 사과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호 의원이 프레임을 짜서 자기를 혐오주의자로 몰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수상한 무언가를 넣었다가 들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설명 기자님이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게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읽어보면 좀 충격적인데요. 자신은 서울 금천구의 한 병설 유치원 특수반 학급 원아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이 2020년까 지난해 11월 한 교사가 아이들이 먹는 급식과 물, 간식에 이 미상의 액체와 가루를 넣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청원인이 경찰서에 가서 좀 봤더니 경찰 입회하에 봤더니 이 교사가 정말 자연스럽게 이 물질을 넣고 손가락을 사용해서 썩고 기분이 좋다는 듯이 기지개를 켜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CCTV를 경찰이 또 살펴보니까 이런 뭘 집어넣은 장면 지난해 11월에만 5번 확인이 됐고 6살 반에서 2번, 특수반에서 3번이나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넣고 나서 별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 가루와 액체를 넣은 급식을 먹은 아이들 동시다발적으로 두통과 코피, 복통, 구토, 알러지 심각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게 진짜 검사를 해봤더니 이거 급식을 먹은 원아들이 다른 원아들에 비해서 최대 14배 높은 알러지 수치가 혈액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처음에는 그냥 맹물을 넣었다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는 모기 기피제부터 여러 가지를 넣었더라고요. 예, 이게 교사 책상에 물약통 8개가 있었는데 이걸 국과수에서 좀 봐서 확인해 봤어요. 예.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 기피제, 그 계면 활성제, 아하. 이게 샴푸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이게 검출됐고 가루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조사 중이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게 끈적끈적한 기름 성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계면 활성제나 이런 데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소화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통, 설사 이렇게 한 것들이 아이들 몸에서 이런 나쁜 거니까 빨리 배출시키자 면역 작용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아이들 몸에 정말 좋지 않은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은 특히 조금만 먹어도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답니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부인했대요. 처음에는 넣은 액체가 맹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CCTV 화면에 나오자 최근에 진술을 바꿨는데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만 좀 나오고 있고요. 정확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네. 이것도 학대의 일종 아닙니까, 변호사님? 이게 아동 학대 넘어서서요. 예. 실제로 특가법상 상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상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어디 많이 뭐 피가 터지고 다치고 하는 것만 상해가 아니라요. 예.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면 그게 상해거든요. 즉 우물에 독 풀면 상해죄입니다. 예. 이런 것처럼 아동학대죄를 넘어서서 사실은 또 뭐 교사들 먹는데도 넣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직 뭐 예. 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예. 이러면은 예. 생리적 기능, 아동과 교사들의 생리적인 신체의 기능을 훼손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예. 이건 상해. 그리고 그 대상이 그 다수잖아요. 한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먹어라. 이 급식 먹는 아이들 누구든지 이거 먹고 상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미필적으로라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발생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상해의 죄가 그 특가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상해의 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굉장히 중죄입니다, 사실. 예. 이거 뭐 직장 상사가 보기 싫어서 커피에 뭐 넣고 뭐 이런 경우는 들어봤어도 네. 이 아이에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 교사가 분명히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저는 그게 아예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려고 했다면 이제 확정적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면 뭐 아이들한테 무슨 상해가 일어나도 아이들이 건강을 해치어도 나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어 보여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예. 이래서 이거는 지금 근데 또 이제 뭐 CCTV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확보되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학부모들이 CCTV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그 원장이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게 나왔다라는 점도 있고 해서 예. 원장이 또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점까지 조금 그 사실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예. 했는지 좀 분명한 수사가 있어야 될 그러게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CCTV 그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웬만하면 다 보여주던데. 그러니까요. 예, 협조를 안 했다는 약간의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기자님 이 교사가 교육청에 오히려 먼저 직위 해제 취소 요청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자신이 잘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경찰에 의해서 자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자신 잘못했던 부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 교육청에다가 직위 해제를 취소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상태고요. 예.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구속영장 신청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예. 이런 것좀 좀 빨리 이 결론 내려가지고 이런 것들 마무리 좀 지어야 학부모들의 그런 걱정이 이런 게 좀 사라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직위해제까지 가는 겁니다. 물 넣었다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직위해제 요청까지 해야 자기 말에 일관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빠르게 정돈이 되면 직위해서 취소 요청은 그 교사가 스스로 다시 취소하는 거, 철회하는 게 뭐 당연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니까 뭐 혐의를 인정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수사에 협조도 안 한 것 같으니까 네네. 이게 재판부에서도 아마 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성하지 않으면 양형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오마이뉴스 박정기 기자였습니다.